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해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 이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하시겠고요. 이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 설계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정보와 꿀팁 주실 김경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외로운 경영인들을 위한 든든한 약속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외로운 경영인을 위한 든든한 약속인데요.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고를까 참 이 강의 시간에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경영인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책임이 결국은 각자에게 있긴 하지만 이 기업에 있어서는 CEO, 대표에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큰 고민, 그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 너무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또 이 기업에서의 돈은 사람에게 비유했을 때 저는 피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업에서 돈의 흐름은 곧 기업이 살 수 있도록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이런 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경영인들을 위해서 이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법인의 돈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외로운 경영을 하시는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서 오늘 든든한 약속을 만들어 드리는 자료를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요. 인터넷에만 검색을 하면 쉽게 검색되는 자료인데 한쪽에는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100년 기업을 꿈꾸죠. 우리가 기업을 경영을 할 때는 모두 다 더 성장하고 더 잘 되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더 크게 만들려는 욕심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는 능력을 연구도 하고 재투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아주 작은 이유로 인해서 100년 기업을 꿈꾸는 기업이 완전히 꺾이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보험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신문 기사 하나 준비해봤고요. 오른쪽에는 건물이 보이시나요? 이것도 검색만 하면 쉽게 나오는 건데요. 상속세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대표 리스크를 닥치게 된 경우인데요. 건물 반쪽은 자른 겁니다, 이게. 그림을 잘 한번 보시면 원래 이 뒤에까지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다 보니 지분을 이 뒷부분에 있는 분이 이렇게 난관 보이세요? 건물이 있는 건데 그냥 뚝 잘라버린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을 상속해 주신 선친께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하셨을까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들이 모두 다 간단한 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100년 기업이 한꺼번에 꿈이 꺾인다든지 회사가 매각이 되고 부도가 나고 유찰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누가 봐도 부러운 대형 건물인데 건물이 흉측스럽게 반이 싹둑 잘라지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원하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원한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배경 설명으로 한번 드리고요. CEO들이 겪는 리스크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핵심 리스크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재원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종업원들은 취직을 하면 노동법에 의해서 1년 근무하면 30일치의 퇴직금이 한 1개월씩 적립이 된다. 그래서
10년, 20년을 근무하면 내가 재직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대표님이나 임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어느 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꼭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생물처럼 사이클이 변경이 될 거, 이제 사이클을 타게 되실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표님이나 임원분들의 퇴직금은 누가 알아서 마련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법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시지만 이 퇴직금을 나를 보호해주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종업원들 보호해주는 것처럼 대표님들은 이 정관에 내 퇴직금을 어떻게 적립을 하겠다 이런 문구를 당구장 표시하셔가지고 한 줄 넣어 놓으시면 대표님의 퇴직금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넣지 않으면 종업원들은 어디다 고소라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대표님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관에 퇴직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아주 큰 대기업 아닌 다음에는 대표님께서 영업도 하시죠. 그다음에 자본도 끌어오시죠. 뭐 회계관리도 하시죠. 기술력도 있으시죠. 대표 한 분이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한 달 병원에 입원해 있는다 그러면 노트북을 갖고 와라. 내가 어떻게 병원에 누워 있어. 빨리 가야지. 이러는데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유고 시에는 그 기업이 완전히 올스톱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서도 알만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모 건설사의 경우 대표님이 굉장히 젊으셨는데 갑자기 유고 시에 집에 계시던 사모님이 나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는데 결국은 돈을 갚아야 되는 회사들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그러나 돈을 받아야 되는 데는 대표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못 받을까 싶어서 득달같이 달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대표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회사의 필요 비용을 고려한 모든 보장자산, 특히 대출이 있다, 채무가 있다, 혹은 고가의 장비를 리스로 쓰고 있다. 이 금액만큼은 반드시 보험으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이 기업이 훨씬 더 승승장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고시의 유동성 문제로 회사가 매각되지 않도록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속세 재원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이 경영이 잘 안 되고 돈이 잘 안 벌린다. 그러면 뭐 더 키우는데 열중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기업이 정상화되고 사업이 잘 번창을 하고 있다면 상속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건데 상속에 대한 준비는 갑자기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이렇게 바라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나의 퇴직금, 내가 살아서 쓰는 거는 누가 준비를 해주나,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은 회사의 유동성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젠가는 닥치게 될 상속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넘어가지 않고 남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완하는 장치는 어떻게 됐나, 이것이 CEO 리스크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고민 중에 좀 압축을 해보자면, 대표님께서 회사는 법인이고 나는 개인인데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급여를 받으실 거잖아요. 대표님도 급여 책정이 되어 있으시니까 급여가 책정되어 있으시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 내시잖아요. 종합소득세를 내시던 뭐 근로소득세를 내시던 어쨌든 세금 내고 대표님도 월급을 받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돈을 받는다면 뭐 배당을 하시던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급여 이외의 돈을 받을 때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돈의 모든 흐름에는 세금을 다 떼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월급을 받을 때는 아까처럼 근로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 나는 세금을 내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급여를 준 거니까 나한테 지급한 것은 법인에서는 손금 처리를 해줍니다. 비용 처리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을 받을 때도 나는 15.4%의 과세를 하게 되는데 법인 입장에서는 얘는 비용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는 유리한데 법인이 불리하죠.
그다음에 근로소득으로 많이 가져오는 거는 나도 세금을 많이 내고 법인에서는 비용 공제를 해주고. 그러면 다른 방법 하나 볼까요?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으로 가지고 내가 급여를 받을 때는 급여로 받는 거하고 좀 다르게 한꺼번에 받는 거잖아요. 근무 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퇴직 시점에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로운 점이 뭐냐면 대표님이 20년을 근무하셨으면 이 퇴직금은 20년간 쌓인 것을 한꺼번에 받는 거고요. 10년을 근무하셨다면 10년을 인정을 해서 한꺼번에 받는 구조죠.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야 할 때 조금 근로소득보다는 훨씬 더 작게 내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법인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준 거니까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돈으로 확실하게 얼마가 절약되는지를 알면 눈으로 확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다음엔 제가 돈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20년을 근속하셨는데 대표님들은 그렇게 외롭게 회사를 키우셨는데 10년이나 20년을 근무하셨다면 대표님의 퇴직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회사는 50억, 100억, 200억 이렇게 굉장히 큰 굴지의 회사로 점점 키우실 건데 그렇게 공헌한 나의 퇴직금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외로움에 대한 대가가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퇴직금이 합당한지 대표님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10억의 퇴직금을 가져간다고 상정을 하고요. 근속기간은 20년간 근무했다고 했을 때 지금 근로소득으로 월급으로 가져가시는 경우, 그다음에 퇴직으로 한꺼번에 가져가는 경우, 배당으로 가져가는 경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세금 내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10억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확실하게 숫자로 보셔야 되잖아요. 10억을 받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24%의 세금을 떼고 10억 중에 뭐 4억 1천만 원 정도는 세금을 내고 내가 가져가는 거는 5억 9천만 원 가져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퇴직소득은 20년 동안 쭉 근무한 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한꺼번에 가져가니까 이때 적용되는 게 연분연승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이거 공부하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20년간 재직한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율이 근로소득으로 가져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낮습니다. 근로소득일 때는 41%를 세금으로 떼지만 퇴직소득세로 가져가면은 19%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받아가는 금액이나 내가 재직한 기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이 훨씬 더 높은 세율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배당으로 받아갈 수도 있거든요. 배당으로 받아갔을 때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되고 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세율은 34%. 똑같은 10억을 받아가는데 하나는 4억 1천만 원을 세금을 내고요. 하나는 1억 9천만 원을 세금을 내고 하나는 3억 4천만 원을 세금을 내게 됩니다. 대표님의 경우, 대표님 가족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법인에서 제가 돈을 흐르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저는 답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소득 급여를 좀 높이는 경우도 필요하실 거고요. 매년 배당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퇴직소득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분연승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게 이제 방송에서 제가 직접 얼굴을 뵙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퇴직금으로 가져가는 게 왜 유리한지, 세율이 왜 낮은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산을 오늘 할 거는 아니고요. 느낌만 전달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긴 도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사업을 다 키우시려고 하잖아요. 어느 시점인가 사업을 개시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옛날에 개시를 했고 11년, 그다음에 19년 뭐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퇴직하실 거는 아니고 향후에 언젠가는 되겠죠. 이렇게 긴 시간
법인을 경영을 하는 것이 모든 기관이 퇴직금을 만들 때 차곡차곡 쌓이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죠. 퇴직금은 올해 퇴직을 했다고 해서 1년에 쌓은 게 아니고요. 20년 근무했으면 30년 근무했으면 그 기간을 다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복잡한 식을 통해서 모두 다 나누기를 한 다음에 20년 근무했으면 20년으로 나누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30년을 근무하면은 나누기를 30년으로 할 거예요. 이랬을 때 총액을 20으로 나누거나 총액을 30으로 나누면 좀 금액이 작아지겠죠. 여기에다가 세금을 매긴 다음에 다시 합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을 덩어리를 한꺼번에 세율을 매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데 제가 밑에 이렇게 식을 써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근거가 이렇다라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려고 제가 식을 써놓은 거고 오늘 계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법인에서 대표이사님께서 돈을 가지고 오실 때 급여나 배당이나 퇴직금 중에는 세율이 확실히 낮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재직 기간을 반영한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는 이 퇴직금을 지금이라도 빨리 만드시고요. 아까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화면에 정관에 대표이사님의 퇴직금을 어느 정도 어떻게 적립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한 줄 넣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급여의 2배수까지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혹시 이런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퇴직금 적립을 3배, 5배 막 이렇게 하셨던 정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너무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최근에 법인을 신설하셨다거나 아니면 정관에 아직 대표님의 퇴직금에 관련된 조항이 없으시다면 지금 빨리 법무사에 얘기하셔가지고 퇴직금 조항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별첨 한 페이지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거든요. 현재는 2배까지는 법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급여도 올리고 그 올린 거에 2배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반드시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해야 되는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게 대출이 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의 장비를 뭐 병원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리스, 렌탈 이런 것들로 많이 쓰시는데 만약에 대표님이나 대표 원장님께서 그런 리스크에 처했을 때 누가 뭐 그 비싼 고가의 장비를 돈 안 받을게요. 이러는 사람 없거든요. 다 압류 들어오고 매각하고 돈 달라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상대금. 원자재 같은 거를 뭐 예를 들어 병원의 원장님들도 뭐 비싼 이렇게 약 같은 거 재료들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결제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빨리 받으려고 하겠죠. 모두 다. 그러나 나한테 돈을 줄 사람들은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먼저 가서 아 내가 줄 돈 있었는데 먼저 갖다 줄게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기업의 유동성에 악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적절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에서 유동성이 흘러야 이 기업의 피처럼 돈이 돌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상시에는 내가 빨리빨리 현금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돈이 불안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런 리스크가 있는데 내가 돈을 준비를 할 때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든든한 약속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것들까지 다 검토를 한 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연대보증이라든지 기업이 파산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결국에는 여기가 무슨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가운데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고 결국은 가족들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시죠.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뭐 명의는 누구로 하고 막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결국은 이 대표님의 리스크는 가족에게 최대한 안 오게 막는 게 좋은데 결국은 와진다는 게 문제죠. 기업을 잘하는 게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다음에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좀 더 뭐 혜택을 드리고 이러려고 하시는데
사고는 누구한테 있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랬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제안을 드릴 건데요. 처음부터 굉장히 크게 이렇게 보장자산을 준비를 하면 물론 좋죠. 근데 결국은 비용, 돈 문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는 이 대표이사님의 리스크를 한 10억 원 정도만 준비를 하는 것을 제안을 해볼게요. 10억 원 정도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결국은 시간이 많이 흐르면 회사 규모도 커지고 대표이사님 연세도 많아지시고 점점 더 책임도 커지고 이랬을 때 내가 가입한 거는 10억짜리인데 나중에 100억짜리 보장자산이 마련이 된다. 그러면 100억 정도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다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초 출발은 작지만 점점 체증 형태의 보장자산을 가지고 계시면 작은 비용으로 큰 보장을 마련하시면서 회사의 리스크, 대표이사님의 고민, 퇴직금 이런 걸 한 방에 싹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끝은 어딜까요? 제가 자료를 막 배경 설명만 하다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때 대표이사님이 진짜 바라는 거는 뭘까요? 생각을 해보니 가업 상속을 하거나 연세가 더 높아지셔서 70, 80, 90 되면 결국은 뭐 가업 상속을 하시게 되거나 뭐 어느 누구 후계자를 지명하시거나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곧 대표이사님의 퇴직과 뭐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청산을 하는 경우겠죠. 어떤 경우에라도 기업이 점점 성장하다가 기업의 결국은 끝을 생각을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럴 일이 없다 생각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치게 되면 준비 안 된 상태로 리스크를 맞이하면은 결국은 돈으로 많이 메워야 되는 이런 경우가 오기 때문에 외롭긴 하지만 대표님이 경영하시는 이 기업의 끝은 이 방법 중에 어떤 거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돈의 흐름에서 찾는 효과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안해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보험 상품 중에 대표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해결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가장 높은 이런 상품을 고르느라고 제가 준비를 해본 건데요. 옆에 보시는 것은 환급률입니다. 매월 얼마씩 비용적인 측면에서 돈을 납입을 하는데 보장이 있죠. 10억짜리를 가입해서 100억이 되는 것처럼 보장이 있는 보험입니다. 경영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경영인 정기보험인데요. 환급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년이 지나면 얘는 뭐 변동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확정된 거. 고정되어 있습니다. 5년에 75%, 7년이 되면 92%, 10년이면 95%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대표님들이 경영하는 게 뭐 5년, 7년, 10년, 20, 30년 언제가 끝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만약에 리스크가 생긴다면 회사에 비용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보장이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없이 계속 시간이 지날 때는 이렇게 돈이 점점 모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핵심 마지막 포인트 말씀드릴 건데요. 더하기. 좀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더하기를 제가 작게 했네요. 어떤 효과냐면 매월 우리 회사의 리스크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상품을 골랐을 때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법인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내 개인 소득세 말고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또 내실 거잖아요. 기업에 따라서 10% 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 20% 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준비한 리스크 관리하는 이 경영인들이 가입하시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100%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연이익이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법인세를 10%, 그다음에 뭐 20%, 25% 이런데 작년에 기업에게 희소식이 있었죠. 법인세 약간 인하된 거. 어쨌든 2023년에 확정된 세율에 의해서도 법인에서 이익이 이렇게 있으면 법인세를 내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비용을 100%,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달에 100만 원짜리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면 100만 원씩 1년 내는 게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법인세를 내실 때 1,200만 원은 안 번 걸로 치니까 법인세를 낼 때 이익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시면 1년에 납입하시는 총액이 1억 2천만 원을 낼 거거든요. 그러면 법인세를 내실 때 1억 2천만 원은 안 번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형편에 맞춰서 비용 처리가 요즘 굉장히 이슈잖아요. 비용 처리할 게 별로 없고 인건비, 회사에서 쓰는 여러 가지 재료 이런 거 말고는 뭐 광고비 이런 거 말고는 비용 털 게 없거든요. 그런데 회사의 유동성 여러 가지 리스크를 보장하는 이런 경영인들이 가입하는 보험은 우리 회사에서 번 돈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경영을 하시는데 저는 유지 중에는 돈으로 유동성을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유고 시에는 회사에 돈이 좀 들어오게 하셔서 가족들에게 유족 보상금을 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허탈한 마음이 좀 덜 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그러니까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개인들에게 제안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경영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법인세도 절감하고 우리 퇴직금도 모을까 해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100년 기업을 꿈꾸지만 사실상 CEO 리스크는 어디나 있기 마련인데요. 이 리스크를 퇴직금으로 해소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체증 형태로 쌓아갈 수 있는 방법, 또 비용들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자세한 강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하겠죠. 아직도 그 선택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 경험 토대로 다양한 꿀팁들 알려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모셨고요. 이어서 김경아 전문가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장의 종잣돈 만드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각 가정을 이끄는 가장분들의 어깨가 2배 또 3배 무거워졌죠. 그래서 보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보험을 활용하는 재테크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해볼게요. 네, 보험을 활용한 재테크는 또 생소한 것 같은데 오늘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 또 어디에 있을까요? 네, 종잣돈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 그 대상이 40대 가장이라면, 종잣돈도 필요하고, 또 가장이 부재 시에,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시에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보장성 보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잣돈도 만들면서 보장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분들의 어깨가 항상 무겁죠. 이런 어깨의 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오늘의 사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감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요, 40대, 딱 40일 되는 남성 가장인데요. 자녀 같은 경우는 남매를 키우는 가장인데, 외벌이세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고, 외벌이로서 아직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을 키우시는데, 자녀분이 이제 어리다 보니까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저축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떠한 좋은 환경을 주고 이런 거에 니즈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보장 내용을 봤더니 보험이 하나밖에 없으시더라고요. 보험은 좀 일찍 가입을 하셔서 그 당시에는 정말 가입을 잘하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보험에 상해 쪽에 대한 사망도 있고 실손보험도 들어있고 제일 중요하다는 암내심 이 세 가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꾸미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주변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도산하신 분이 많이 생겼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업 실패로 인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보험 한 가지로 과연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가정이 괜찮을까 하고 문의를 하게 되어서 이 보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딱 40세이시고 일단은 미취학 아동까지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분 보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이다 보니까 부재 시를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예시로 나올 텐데 40대 가장의 가장 그 사망 1위는요,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재 시를 제일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일단은 질병에 있어서는 우리가 암을 먼저 준비해야 되겠죠. 일단 40대 기준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사망 원인이 암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표에 나가죠. 첫 번째는 사망 원인은 암입니다. 두 번째는 자살이겠죠.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40대의 사망 원인이 있는데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망 보장을 먼저 해야 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의 주제에 맞게 종잣돈을 어떻게 하면 보장도 받으시면서 종잣돈을 굴리는 방법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은 내가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이 낫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축과 종신보험의 차이점입니다. 왜 저축보다 종신보험이 좋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비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많는다면 저축보험은 이자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죠. 15.4%의 세금을 내지만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낸 돈보다 내가 사망보험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축보다는 사망 보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는 더 비쌀 수밖에 없죠.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사망이라는 보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축도 원하고 내가 사망도 갖고 가고 싶다 하면 저축보다는 이런 종신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이런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신보험이 20년이나 뭐 10년 이상의 장기간 납입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5년이나 7년 이렇게 짧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납입을 하고 보장은 종신토록 받는 이렇게 사망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자세하게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총 납입 금액은 예를 들어서 총 납입을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저축도 해야 되고요. 내 사망보장도 가져갈 때 한 달에 50만 원 적어도 저축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이것을 연금으로 활용하든 아니면 어떤 자금 활용도가 높지 않겠어요? 한 달에 10만 원을 만약 그 돈을 모은다면 이 돈 갖고 나중에 활용도는 훨씬 낮을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금액을 책정을 해봤고요. 한 달에 50만 원씩 만약 7년을 납입을 한다면 총 납입보험료는 4,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에 사망보장은 3,800으로 시작했지만 최대 퇴직령 사망보장이기 때문에 최대 5천만 원 넘는 사망보장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녀가 지금은 어리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나의 사망보장보다는 나의 노후가 더 걱정이 될 시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70세 정도의 연금으로 전환을 한다 하면 총 내가 100세까지 살아있을 경우에는 총 한 9천만 원 정도를 내가 연금으로 받는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총 납입한 보험료는 4,200만 원, 내가 100세까지 살아있을 경우에 70세부터 100세까지 연금을 받을 총 수령액이 9천만 원이라면 거의 2배가 넘는 효과이기 때문에 만약 종신보험이 아니고 저축보험을 선택을 했다면 그냥 돈 모으는 걸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어린 자녀를 둔 40대 가장의 경우는 사망보장도 필요하고 또 어떠한 목적에 따른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신보험을 첫 번째 대안으로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건데요. 암에 대한 게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이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 보장을 받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몇만 원의 이런 보험료를 납입을 했다면 요즘은 의료 환경이 발달이 돼서 처음부터 수술을 하지 않고 이런 항암이나 약물 방사선을 통해서 이런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 부위를 좁혀서 가장 나중에 수술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나 이런 면역 항암 이런 치료비를 저렴하게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만 원대 보험료로 이 40대 가장이 저렴하게 이런 큰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게 두 번째 대안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세 번째 대안은 우리가 살면서 작거나 크게 소소하게 수술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은 40대니까 건강할 나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몸이 노화가 되면 팔이나 무릎이나 이렇게 관절에 무리가 가겠죠. 우리가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닳아버리는 거는 아마 뼈와 관련된 관절일 겁니다. 관절이 척추가 곧아야지 또 잘 걸을 수가 있고요. 무릎 관절이 멀쩡해야지만 우리가 걸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걷지 않으면 다른 장기까지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절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수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질환에 따른 수술비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2만 원대의 보험료로 40대 가장이 지금 앞서 암이나 이런 수술비 같은 경우를 2만 원 거의 4, 5만 원대로 준비하신다면 50만 원대 보험료는 내 사망 보장과 나의 노후를 위한 보험료 그리고 이 4만 원대 보장은 암, 뇌심 이런 그 중요 부위에 대한 수술에 대한 보험료로 지출을 하신다면
내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나의 부재 시, 내가 나의 가정 역할을 못했을 때 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40대 사망 원인 단연 압도적으로 암이 1위를 잘 차지하고 있는데요. 암에 대한 보장도 받으면서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은 은행 저축과는 다르게도 비과세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리모델링을 좀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종신보험과 암, 또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그런 관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좀 키포인트가 될 만한 주의점들,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은 정말 너무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장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 가장이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성이다 하면 종신보험을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은 이런 종신보험을 선택하시고, 만약 내가 가장이 여성이다 생각하시면 여성이 많이 걸리는 질병, 또 여성에게 꼭 필요한 또 보장, 그리고 앞서 김경아 전문가께서 CEO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나의 직업이 만약 CEO다 하시면 종신보험 중에서도 이런 정기보험을 선택하셔서 세금이나 보장,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보장을 선택하시는 거,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 전문가와 상의하신 다음에 선택하신다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특히나 이 가장분들이 생계 부담이 되는 그런 보험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으로 종잣돈 만드는 방법들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혜롭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검색어 Q&A 시간인데요. 보험에 대해서 가장 뜨거운 궁금증들을 빠르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험 가입된 사람은 검사 비용이 싸더라고요. 병원 가서 검사하면 제 보험으로 싸게 해주는 건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김경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저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이런 질문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들어준 거, 누가 들어준 거 이런 데서 나 병원 가면은 좀 싸게 해주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보험을 가입을 해서 병원비를 싸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병원은 병원이고 보험은 보험인데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이 병원에다 지출하는 것을 조금 내가 받을 수 있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거 보니까 건강검진을 많이 하셨던 분 같지는 않고 사회 초년생일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우선 검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진단을 확진받으신 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걱정돼서 예방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현증이 있으신 거, 예를 들면 머리가 아팠다, 어디가 아팠다, 이 아픈 것 때문에 병원 가셔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 육안으로만 봐서는 모르겠으니까 MRI 찍자, CT를 찍자 이럴 수 있거든요. 현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하라고 한 거는 병이 있는 거니까 가능. 근데 이런 현증은 없는데 그냥 건강검진하러 가서 초음파 볼까요? 내시경 해볼까요? 이거는 원래는 실손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은 병이나 질병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는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없는데 그냥 나 혼자 걱정이 돼서 그냥 혹시나 해서 해보는 검사 혹은 건강검진 이런 거는 보험 혜택이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질문도 확인을 해볼게요.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신 분입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검진을 받을 때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여쭤보셨고요. 안수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건강검진을 신경을 쓴다면, 네, 일단은 40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위나 대장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위 내시경 해서 위가 참 깨끗합니다라는 소견을 받으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한국인의 그 음식 문화가 맵고 짠 거를 즐겨 먹기 때문에 아마 위가 약간 헐었다든지 이런 의견은 다 나올 수가 있고요. 헬리코박터균이나 아니면 그 밖에 무슨 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앞두신 분이라면 일단은 혹시나 위나 대장에 용종이나 선종이 나올 거를 예상해서 수술비 하나 정도는 반드시 꼭 준비하시고요. 나는 내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받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수술비를 여러 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성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자주 피곤하거나 아니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 쪽 관련돼서 진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쪽이나 아니면 내가 혹시나 진단받을 걸 대비해서 부인과 쪽으로 특히나 50대 이후분들 같은 경우는 손목이 아프거나 아니면 또 쑤시거나 이런 관절염이 또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50대 이후 같은 경우는 뭐 칼슘이 부족해서 일단은 잘 넘어지거나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단은 칼슘 부족해서 봤더니 빈혈 수치가 높다 이러신 분들은 나중에 혹시나 내가 상해 쪽을 더 보장을 크게 가입하고 싶어도 일단 빈혈약을 드셨다 그러면 상해 쪽 보장 같은 경우 좀 가입하기 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기 전에는요, 일단은 내 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반드시 꼭 살펴보시고요. 보험을 많이 준비하고 보장 많이 받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수술비는 하나 이상은 꼭 준비하시고 병원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장이나 관절, 우리가 좀 흔하게 걱정하는 병들 위주로 좀 짚어주셨네요.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보험인데요. 요즘 암보험 어떤 걸 보장하는 걸 가입해야 되는지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셨습니다. 김경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방금 질문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핸드폰 뭐 버전이 6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 요즘 걸로 다 바꿔야 되는데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학 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4월에 의학계에서 가장 큰 이슈, 암 환자들에게 중립자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한 번 중립자 치료를 쬐는데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근데 한 번에 5천만 원 드는데 3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보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억 5천만 원 주고 하기가 이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즘 암보험은 요즘 암 치료에 맞게 일반암 진단비를 일단 옛날처럼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는 더 이상 병원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를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암을 3억까지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요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방송에서 한 1, 2년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표적항암이라고 해서 몸에 있는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딱 따라가서 죽이는 이런 약물들 막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암 진단비를 일단 많이 확보하고요. 두 번째로는 표적항암이라든지 뭐 방사선, 뭐 세기조절 이런 것처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들로 암보험을 구성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암통원이라든지 입원 이런 거는 뭐 세 번째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표적 항암이라든지 업데이트가 계속 되거든요. 암 보험에서도요.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 어떤 게 좀 핫한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검색어 Q&A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